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다운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다들 4월 17일에 시행된 국가직 시험 보시느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이번 시험 통해가지고 원하시는 목표 꼭 이루시길 응원드리면서 일단 해설을 시작하면은 일단은 지난 소방직이라던가 다른 직렬의 그런 경향이라던가 작년 지방직 국가직 난이도 고려해서 이번 국가직 그래도 조금 쉬울 거라는 예측이 많았지만 일단 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번 국가직의 난이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하게 어려웠다 평가하겠습니다. 그냥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적당히 어려웠다고 표현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번 국가직도 솔직히 난이도가 쉽다고는 못하겠어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못 풀 정도로 어렵게 준 난이도는 아니게 전가 나름대로 적당하게 변별력이 있지만 그렇다고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게 딱 적당하게 어려운 거 어렵게 쉬운 건 쉽게 낸 게 이번 국가직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난 기출처럼 문제 너무 더럽게 내지 않고 그래도 공무원하고서답게 충분히 어려운 건 어렵게 내고 그만큼 쉬운 건 쉬운 거게 풀 수 있대. 못 풀 만한 문제는 단 한 개도 안 줬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럼에도 이번 기출에서 굳이 어려운 걸 좀 뽑자면 문화유산 유형이랑 발해 문제랑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향리 문제, 이 정도 세 개가 고난도 문제로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개를 다 틀렸다는 가정하에서 합격 커트는 85점, 그리고 한 90점 정도가 합격 컷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90점 이상 정도면 안정권이고 한 85점 정도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생각하면서 이번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번, 다음 시간에 지금 왕의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일단 솔직히 말하면 처음 문제부터 시조를 또 때렸어요. 예전에 좀 문제들 보신 분들 알겠지만 경찰에서 예전에 한 예전 기출에서 뭐 최영의 호기가라던가 아니면 윤선도의 오후가 같은 걸 내가지고 와 또 시조를 냈다길래 저도 당황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펄펄난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울사 이 내 몸은 니와 더불어 돌아가랴 하는 이 시조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에 비하면 쉬웠어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쉽다는 건 아닌데, 왜냐하면은 이 시조가 뭐냐면 황조가라는 거거든요. 황조가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고구려의 유리왕이 만든 일종의 그런 시가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국가직이라는 시험은 기본적으로 필수 과목이 국어랑 영어랑 한국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한국사만 보기 위해서 국가직 준비하진 않는데 이 한국사만 보려고 해서 이거를 보신 분들이면은 이 황조가가 어려울 수 있지만, 솔직히 내가 국가직을 준비한다, 국어를 같이 준비하신 분들이 황조가를 모른다는 건 헛소리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가 뭔가요? 삼국사기잖아요. 이건 한국사 공부한다면 당연히 모르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황조가도 어떤 거냐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일종의 노래예요. 아니면 시가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시가인데 이거를 뭐 국어를 같이 공부하신다는 분들이 모른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조에 비해서는 그래도 유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고난도로는 책정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사설이 길었는데 아무튼 1번, 진대법을 시행했다. 진대법을 시행한 거는 고국천왕이랑 안 맞고요. 2번, 낙랑군을 축출하였다. 낙랑군을 축출한 거는 미천왕이라서 안 맞습니다. 참고로 그 진대법을 시행한 거는 거의 2세기 말이고 이 낙랑군 추출한 건 4세기 초죠. 자, 3번,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선도하였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국가의 처음 선도한 시기가 유리왕 시기이기 때문에 정답 3번이고, 4번,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이 국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소수림 왕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밑줄 친 유학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그것만 알면 돼요. 여기 나온 주세붕은 고려시대 유학자에 관련된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서원에서 누구를 모셨다는 얘기인데, 일단 이 백운동 서원은 다른 말로 하면 소수서원이거든요. 그 소수서원에서 누구를 모셨냐? 안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거 있거든요. 뭐 도산서원 이황, 자운서원 이, 아니면 또 뭐 여기다 좀 적으면 뭐 화양동 서원 송시열, 이런 식으로 막 그 여러 가지 서원에서 누굴 모셨냐 이런 거 잘 나오는데,
아마 한눈검이 아니라 그 공원학사 준비하신 분들은 이 정도는 솔직히 암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은근 잘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좀 분석드리면 1번 해주 향약을 보급하였다. 해주 향약을 보급한 건 이죠. 예안 향약은 이황. 자, 틀렸고 2번 원간석기의 성리학을 국내에 소개하였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고려 말기에 성리학을 소개했고 이게 신진사대부에 이어져가지고 고려 말기부터 성리학을 신봉하는 신진사대부들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성합식도를 저술하여 경연에서 강해했다. 성합식도를 저술한 건 이황. 틀렸고 자 4번 일본 동정을 남은 해동제국기를 저술하였다. 해동제국기를 저술한 건 신속주의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자 이어 3번 밑줄친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안 어려워요. 여기 보면 일단 탑골공원이란 키워드가 나왔는데 이 공원에 있는 탑이란 게 더 중요했고 여기 경천사 시충석탑에 영향을 받았다. 경천사지 시충석탑은 고려시대의 탑이지만 지금 나온 이 탑에 영향을 받아서 뭔가 이 탑골공원에 있는 탑은 공부를 했으면 이건 모르면 안 되죠. 원각사지 10층 석탑이니까 불교를 좋아했던 이 원각사지 시층석탑을 지은 왕은 조선시대의 세조죠. 이거는 솔직히 모르면 안 됩니다. 이건 한능검 수준에서도 알만한 키워드라 1번 우리나라 전쟁사를 정리한 동국병감을 편찬하였다. 이것도 솔직히 공시에서는 모르면 안 되는 빈출 키워드. 동국병감은 문종식이라서 안 맞고 2번 우리나라 역대 문장의 정수를 모은 동문선을 편찬하였다. 이것도 잘 나왔죠. 동문선은 성종이죠. 당시 서거정 등이 편찬한 걸로 안 맞고 3번 육조 직계제를 실시하여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를 구축하였다. 맞아요. 육조 직계제를 실시한 건 태종이랑 세조. 정답 3번이고 4번 한양으로 다시 천도하면서 이궁인 창덕궁을 창건하였다. 이거는 태종이랑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 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에도 사료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 하나 하면 돼요. 여기 한나라의 현량과 방정과의 뜻을 이었다. 사실 이거 알았으면 끝났어요. 봐봐. 게다가 이 문제선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을 천거하는 거고 여기 나온 무엇보다 현량과라는 얘기가 있는 거 보니까 자신들의 그 살인파를 일종의 추천제를 해가지고 추천제로 임명을 하는 현량과를 건의한 이 인물은 조광조예요. 솔직히 이거는 이 단어 알았으면은 3초 안에 나와야죠. 1번 기묘사화로 탄압받았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1519년에 이 기묘사화로 사망했죠. 정답 1번이고 2번 조의 제문을 사초에 실었다. 이 조의 제문을 사초에 실은 거는 김종직의 제자인 김일손 등 그거랑 관련된 거랑 안 맞고 3번 문정왕후의 수렴청정을 지지하였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문정왕후는 명종이랑 관련된 인물인데 조광조는 그 이전에 사망하기 때문에 연결도 안 되고 특별히 뭐 지지했다고 할 만한 인물이 뭐 누굴 내진 않아요. 자 이런 것까지. 근데 어쨌든 간에 C가 안 맞아서 틀렸고 4번 연산군의 생모 윤씨를 폐비하는데 동조하였다. 아니 이 연산군의 생모 폐비 윤씨 사건은 성종시기에 발생한 건데 이 인물은 중종시기에 활동한 거라 이거에 전혀 관련이 없어요. 아마 제가 보기엔 이 시기쯤이면 아직 이 인물 그렇게 가지고 활동할 시기도 아니고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조광조랑 기묘사원 너무 빌출 키워드라 크게 어렵진 않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5번 신석기 시대 유적과 유물을 올바르게 연결한 걸 냈는데 솔직히 진짜 한국사 시험에서 어렵게 내면은 이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선사시대 유적지 갔다가도 문제를 더럽게 낼 수 있었는데 여기서 신석기 시대의 유적과 유물 이 포인트만 똑바로 있으면 이 문제가 안 어렵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물이 맞나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잘 봐봐요. 일단 양양 오산이 유적 일단 맞아요. 이거는 이 문제에 제시된 시기랑 관련된 대표적 유적지고 서울 암사동 유적지 이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서울 암사동이랑 제주 오산리 양양 오산리 정도는 이 문제에 제시된 시기랑 관련된 대표적인 유적지인 거 맞는데 잘 보면 디귿 공주석장리 유적 아니 이 공주석장리는 구석기이고 연천 전곡리랑 공주석장리는 기본적인 구석기 시대 유적지고 여기 나온 미송리 토기는 청동기잖아요. 이 시기에는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 뭐 덧무늬 토기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일단 말이 안 되고 부산 동삼동 유적 이건 맞는데 아술리아년 주먹토끼 이건 구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이거 매칭을 못하더라도 답이 너무 명확하게 일단 유적지 맞고 그 유물도 맞고 근데 이거는 구석기 청동기 이것도 구석기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는 기본기만 알았으면은 오히려 다른 기출에 비해서 너무 쉽게 난 거라 전혀 틀릴 게 없는 문제였습니다. 그냥 문제 쫄지 말고 그냥 포인트만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6번 가 시기에 신라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일단 시기를 보죠.
어디 보자. 수도를 웅진으로 옮겼다는 거는 문주왕 시기에 475년이고, 자, 성왕은 사비로 도읍을 옮긴 거는 538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백제랑 관련된 걸 냈는데 신라에 있었던 사실을 내 가지고 솔직히 좀 어려워 보일 수 있었거든요. 그럼 일단 분석해보죠. 문제가 쉬워 보이지 않는데 1번 대가야를 정복하였다. 대가야를 정복한 거는 562년. 참고로 금관가야는 532년 버풍왕식입니다. 일단 틀렸고, 자, 2번 황초령비를 산초령 순수비를 세웠다. 황초령 순수비가 생긴 건 568년, 똑같이 진흥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진흥왕이고 일단 이것도 진흥왕이에요. 근데 일단 시기적으로 D니까 안 맞고, 자, 3번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였다. 이것까지 꼼꼼히 외우신 분들 알겠지만 똑같이 진흥왕이고 545년이라 일단 연도로 보면 다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정답 4번인데 2차 전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었다. 이거는 일단 버풍왕 관련된 키워드라 맞기는 맞아요. 그래서 이거 527년이라 정답은 4번인데, 아니 그럼 해풍산 이거 연도를 다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할 수 있지만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진흥왕이 활동한 시기는, 그러니까 조금 내려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진흥왕과 연결되는 키워드는 대체로 6세기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흥왕 활동 시기가 대충 540년 이후인데 지금 나온 건 538년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6세기 초반과 관련된 왕은 버풍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한국사라면 어느 국가에서 A왕 시기 이거 활동했을 때,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 B왕은 뭐가 활동했냐, 그런 A 국가의 그 어떤 왕이랑 B 국가의 어떤 왕이 활동한 시기를 대략적으로 유추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면은 이 세 개가 너무 다 진흥왕이다 보니까 솔직히 진흥왕 중에서도 그나마 이 성왕 시기 이전에 낼 만한 키워드까지 그렇게 연결해서 딥하게 내면 낼 수 있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는 너무 어려웠었고, 무엇보다 이게 제일 이전인 건 확실하게 알 거 아니에요. 이게 진흥왕이면 이게 가장 이전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거보다 이전이어야 되는데 그렇다 하기에도 6세기 키워드라 솔직히 이 진흥왕이라는 걸 다 알고 이게 버풍왕이 나왔으면은 이 시기를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그래도 버풍왕이 제일 가깝겠구나, 그렇게 유추는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꼬아 생각하지 말고 좀 단순하게 고민했으면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7번 시기별 대외 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 별로 안 어려워요. 1번 노리사치계가 일본의 불경과 불상을 전해줬다. 맞아요. 이 문제에 제시된 국가의 대표적인 그런 일본과 교류한 대표적 인물로서 이건 전혀 문제가 안 되고, 2번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하여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 장보고라는 인물은 흥덕왕 시기에 완도 지역에 828년에 청해진을 세워가지고 동아시아 해상권을 장악했죠. 문제 없고요. 자, 3번 예성과 하고의 병란도가 국제항으로 편성하였다. 이것도 문제 없죠. 이때도 뭐 아라비아 상이라던가 송나라 상이라던가 여기서 많이 무역했죠. 문제 없는데 정답 4번 명과의 교류에서 증강계시와 책문우시가 전개됐다는데 이게 틀렸어요. 이거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예요. 게다가 증강계시랑 책문후시 자체는 조선 후기의 키워드인데 명나라가 왜 조선 후기에 있어요? 명나라는 조선 초기죠. 조선 초기에 게다가 명나라는 뭐 증강계시라던가 책무시처럼 뭔가 공무역, 밀무역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아예 없었다고는 못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런 식의 무역을 꼼꼼하게 하는 거는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를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키워드 맥락 자체도 안 맞고 시기도 어색하기 때문에 4번이 너무 명확하게 틀렸습니다. 이거는 조금 공부했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4번이고, 자, 이어서 8번 문제. 우리나라 세계유산과 세계 기록유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라고 했는데 일단 이 문제가 이번 기출에서 그나마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거든요. 이게 왜 어려웠냐면 아마 이 니은선지 때문에 다들 헷갈렸을 거예요. 니은선지 때문에. 나머진 그 정도까지 아니었거든요. 아마 니은선지 때문에 헷갈렸을 것 같은데 그 차례대로 분석드리면 일단 기억. 공주 송산리 고분군에는 전축분인 6호분과 무령왕릉이 있다고 하는데, 일단 이 전축분이란 거는 말 그대로 쉽게 풀어드리면 벽돌무덤이에요. 벽돌무덤. 그래가지고 그 벽돌 무덤과 관련된 게 중국 남조와의 교류에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벽돌 무덤의 대표 사례가 이 6호분이랑 무령 왕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15년에 그 백제 역사 유적지구가 그 세계 문화유산 등재되면서 그 지역과 관련된 뭐 공주 지역이라던가 부여 지역의 문화유산의 사례로서 이 공주 송산리 고분군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상 없습니다.
자, 니은. 이건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디귿. 남한산성은 병자호란 때 인도가 피난했던 산성인데, 이것도 결론부터 이게 맞는 게, 이 남한산성은 2014년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원, 화성과 더불어서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좀 성과 관련된 것 중에 등재된 우리나라 대표적인 세계문화유산으로서 디귿도 맞는 선지고, 그러면 일단 기억이랑 디귿이 맞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기억, 니은, 그러니까 1, 2번은 속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3, 4번끼리 게임인데, 자, 리을. 승정원 일기는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사서라고 하는데, 승정원 일기는 그런 기록물이 아니라 그냥 승정원의 그런 업무, 행적 이런 거를 진짜 말 그대로 일기처럼 정리한 거지, 역대 왕의 훌륭한 언행을 실록에서 뽑아 만든 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록이랑 승정원 일기는 아예 다른 개념의 맥락이고, 이거랑 관련된 거는 승정원 일기가 아니라 국조보감이에요. 참고 이거는 뭐 세종 시기부터 구상해가지고 세조 시기부터 편찬을 시작해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그런 조선왕조 실록에서 진짜 좋은 왕들의 업적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모아가지고 그런 일종의 그런 귀감으로 삼는 일종의 보물 같은 기록유산이 국조고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이 틀렸기 때문에 속어법으로 니은은 몰랐더라도 이 문제를 푸는 거는 전혀 안 어려웠어요. 애초에 승정원 일기의 그런 핵심을 알았다면 이 문제 헷갈렸으면 안 되는데, 자, 니은. 양산 통도사는 금강계단 불사이탑이 있는 삼보사찰이라는데, 이 삼보사찰이라는 개념이 좀 어려웠을 것 같아서 조금 여기다 풀어드리면, 자,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에서 한국의 사찰이 2018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됐거든요. 근데 그게 대표적 7개가 있는데, 그 7개를 모르더라도 이 삼보사찰이라는 키워드를 조금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 보충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그 불, 그리고 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 불교의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석가모니를 얘기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지우고 와서 설명드릴게요. 자, 두 번째. 법이라는 거는 일종의 말 그대로 법도예요, 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 공부할 때 일종의 그 경전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서 불교는 뭐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법도 같은 거 정리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거고, 승려는 말 그대로 승려예요. 그러니까 이 삼보라는 거는 이 불교랑 관련된 대표적인 3가지 보물을 언급하는 건데, 그거랑 관련해가지고 석가모니랑 관련된 사리를 보관한 그 탑이 있는, 이 사리가 있는 이 양산 통도사가 그 불보사찰로서 불리고, 자, 두 번째. 법도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법도와 관련된 건 경전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그 경전과 관련된 팔만대장경, 그러니까 그런 경전 같은 거를 오직에 보관한, 이 법도랑 관련된 경전이 있는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합천 해인사가 대표적인 그 법보사찰이야, 법보사찰. 그러니까 이건 불보사찰, 이건 법보사찰.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려의 경우에는 진짜 많은 승려들을 배출한 전남 순천에 있는 송광사가 승보사찰이에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정리해가지고 불보사찰은 사리를 보관한 양산통도사, 법보사찰은 팔만대장경을 보관한 합천해인사, 그리고 승려의 경우에는 많은 승려들 배출한 순천 송광사가 삼보사찰에 해당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결과적으로 삼보사찰에 해당되는 대표 사례이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꼼꼼히 공부하신 분들이 이것까지 알았을 텐데 아마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보사찰, 양산통도사, 합천해인사, 순천 송광사가 이 석가모니, 법도, 승려 이걸 따가지고 만들었다. 만약에 세계문화유산 공부할 거면 이것까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이어서 9번 문제. 다음은 발해 수도에 대한 답사 계획이다. 각 수도의 수자는 유적에 대한 탐구할 내용을 가장 옳은 것만 고려야 하는데, 약간 한능검은 지역사처럼 문제를 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기출이랑 역대 공무원 한국사에서도 손꼽을 레벨로 꼽힐 최강 난이도의 진짜 어려운 기출이었어요. 일단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잘 보시면 뭐 도나라던가 화룡이라던가 영안이라던가 훈춘처럼 갑자기 이런 키워드 딱 줘가지고 받자마자 이거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일단 이런 화살표의 흐름부터 짚고서 그걸 잘 이해했으면 우리가 괜히 도나, 화룡, 영안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비틀어 생각했으면 이게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아마 시험에서 이거 접해가지고 되게 당황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냐면, 일단 우리가 발해 건국자인 대조영은
동모산에서 발에 건국했다 했잖아요. 이게 일단 도나예요. 그 다음에 일단 이건 뭐 모르겠으니까 뭐 무왕이라던가 뭐 문왕 중에 이건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뭐 무왕과 문왕 중에서 누가 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무왕과 문왕 중에서 설이 다르니까 일단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 시기에 중경으로 천도를 했단 말이 있죠. 여기서 이 중경이 활용이에요. 활용.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세 번째 이제 문왕시기에 다시 중경에서 상경으로 천도했고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천도했고 마지막에 나중에 성왕 시기에 다시 동경에서 상경으로 다시 천도를 재시작했다. 그럼 잘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대조영의 동모산에서 여기다 건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일단 뭐 무왕인지 문왕인지는 아직 그 설이 갈리니까 얘기 못하지만 어느 왕 시기에 중경으로 천도를 했고 문왕 시기에 다시 중경에서 상경 천도를 하고 상경에서 다시 동경으로 천도를 했는데 이 화살표를 지금 다시 보면 알겠지만 여기 돌아가는 게 있잖아. 이 성왕 시기에 다시 동경에서 상경으로 돌아갔다. 이 맥락을 이해했으면은 이게 용어 자체가 어렵게 써도 일단 동모산, 중경, 상경, 동경 이거는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화살표를 해석하는 것부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 키워드는 더 어려웠거든요. 지금 차례대로 설명드리면 일단 기억 정효공주 무덤을 찾아 벽화에 그려진 인물들을 복시 탐구한다는데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정효공주랑 정혜공주가 어디에 묻혀있는지를 모르면 이 문제 못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효공주 먼저 설명드리면 정효공주에는 그 활용, 용두산, 고분군, 그러니까 정효공주는 활용, 용두산 고분군에 위치하고요. 정혜공주의 경우에는 그 도나 육정산 고분군에 위치해요. 육정산. 그러니까 이거는 솔직히 완전히 뭐 교재에서 안 다룬 것도 아니고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교재에 명확하게 다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시중 교재에서도 이 정효공주 묘의 무덤과 정혜공주 묘의 무덤은 여기 활용 용두산 고분군이랑 그 도나 육정산 고분군이라는 말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두 개 알았으면 사실 이 문제 풀리거든요. 잘 봐봐요. 근데 일단 정효공주에 물어봤는데 지금 나온 건 도나니까 안 맞아요. 자, 니은 용두산 고분군을 찾아 벽돌 무덤의 특징 참고한다. 봐봐요. 용두산 고분군, 도나, 활용 맞죠? 자, 디귿 오복로 선문터를 찾아 성의 구조를 당의 장안성과 비교한 나왔는데 와 이거 진짜 어려운 선지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건 발의 변태가 아니거나 발의 전공자 아닌 이상 솔직히 이거는 거의 아실 분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략하고 자, 리을 정혜공주 무덤을 찾아 고구려 무덤과의 계승성을 탐구한다는데 정혜공주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도나 육정산 고분군이기 때문에 기역과 관련된 지역이라 이것도 명확하게는 틀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는 그나마 출제자가 착했다면 착한 게 정효공주랑 정혜공주 무덤은 지금까지 기출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무덤이 어디 위치했는지 이거 소금만 했으면 사실 답은 맞추는 게 불가능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풀이를 100% 못하는 최강 난이도급 이제 출제자가 풀 수 있는 문제급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쉽다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렵긴 어려운데 완전 못 풀 정도도 아니었지만 과연 이것까지 접근하신 분들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은 들 정도예요. 근데 아무튼간에 이 오복루 선문터란 건 뭐냐면 제가 아까 이 영화는 상경성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경성의 정문이에요. 정문. 그러니까 오복루란 게 상경성에 관련된 그 성이거든요. 상경성의 그 정문.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거까진 몰랐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이 정효공주랑 정혜공주를 이거 외워가지고 소거할 필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기출을 하실 분들은 정효공주, 활용 용두산 고분군, 정혜공주, 도나 육정산 고분군 이거 두 개는 꼭 외우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나름 중요한 키워드라 아마 이거까지 하신 분들은 풀었을 거고 아니었으면 못 풀었을 것 같은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이어서 10번 다음 상소문에 올린 왕때에 있어서 사실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솔직히 모른다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자, 석교를 행하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건 이국의 근원이라는데 수신은 내생의 자고 이국은 금일의 요무인데 금일은 지극히 가깝고 내생은 지극히 먼 것인데 가까워 버리고 먼 것을 구하면 또한 잘못이 아니겠다는데 이게 용어는 좀 저번이랑 비슷하겠다. 그러니까 좀 원래 사료랑 좀 다르겠거든요. 제가 여기다 좀 정리를 드리면 자, 석교, 그러니까 석교에서 이 석자는 불교 얘기가 석가모니 할 때 그거거든요. 근데 이 석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이 수신은 내생의 자고
그리고 이 내생은 먼 것인데 이 먼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라 표현했어요. 근데 잘 보면은 반대로 유교를 행하는 것은 여기 뭐 이국의 근원이란 말이 있고 이국, 그리고 이국은 금일의 요무이고 금일은 가깝다. 그러니까 지금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게 있으니까 가까운 것은 중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다시 풀어드리면 석교는 잘못한 거고 유교는 중요하다. 그러니까 유교를 중요하다고 주장한 이거는 최승로의 시무 28조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정치를 강조한 최승로 시무 28조는 지금까지 많이 나왔던 사료여서 솔직히 이거는 이거 보고서 가까운 거 먼 거 얘기하면 솔직히 시무 28조다 모른다는 거 공부 안 하신 거예요. 진짜 이거 진짜 기초에 진짜 많이 나왔어요. 이걸 안 가르치면 강사님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이건 너무 중요한 사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승로 시무 28조이다.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자, 1번 양경과 12목에 상평창을 설치하였다. 맞아요. 문제에 제시된 왕은 그 최승로 시무 28조에 건의받은 이 성종은 상평창을 설치했죠. 정답 1번이고요. 2번 균열을 귀법사 주지로 삼아 불교를 정교했다. 균열랑 관련돼서 그 불교를 되게 좋아했던 왕은 광종이기 때문에 안 맞고요. 이것도 자주 나왔죠. 국자감에 칠제를 누워 관악을 부궁하고자 하였다. 관악을 부궁하는 거는 예종이죠. 뭐 칠제 외에도 뭐 보문각, 청령각 이런 게 있죠. 자, 4번 전지와 시지를 지급하는 경전전식과를 실시하였다. 경전전식과랑 관련된 거는 문종이랑 안 맞습니다. 뭐 시정전식과, 경종, 그리고 개정전식과, 목종, 그리고 경전전식과가 문종. 그래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1번 이승만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뭐 이승만 정부 나왔으니까 바로 설명 시작하죠. 자, 1번 한미 원조협정을 체결했다. 맞아요. 한미 원조협정은 1950년이기 때문에 문제 없고 2번 농지개혁에 따른 직과증권을 발행했다. 맞아요. 재헌국회 시기에 반민특위랑 더불어서 농지개혁을 실시해가지고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했죠. 맞고. 자, 3번 재분, 재당, 면방직 등의 300산업을 적극 지원하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원조를 받아가지고 그거랑 관련된 산업을 시행했죠. 그래서 정답 4번인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니까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거는 장면 정부인데 이걸 본격적으로 시행,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진한 정부는 이거는 박정희 정부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 4번입니다. 이 문제는 솔직히 간단하기 때문에 패스하겠습니다. 자, 12번 중일전쟁 이후 조선 총독부가 시행한 민족 말살 정책이 아닌 걸 얘기했어요. 그럼 찾아보죠. 근데 중일전쟁 이후니까 이거는 시기적으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중일전쟁은 1937년이에요. 이건 한능검에서 정말 자주 나온 키워드거든요. 그러니까 1937년 이후의 키워드 찾아야 되는데, 자, 1번 아침마다 궁성요배를 강요했다. 그러니까 민족 말살기 키워드로 가령 뭐 신사참배라던가 뭐 궁성요배가 있는데, 신사참배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세운 그 신사에다가 이게 절을 하는, 그러니까 고개 숙여 막 그렇게 하는 거고, 궁성요배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일본에 있는 그 천황의 방향 항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절하고 뭐 고개 숙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 말살기에 완전 일본인처럼 뭔가 이게 충성하는 그런 맥락으로서 일본은 전혀 이상 없고요. 2번 일본에 충성하고자 하는 한국 시민 서사를 암송하게 하였다. 똑같죠, 이것도. 일본인처럼 완전 세뇌시키려는 그런 정책. 그러니까 중일전쟁 이후에 그런 민족 말살 정책은 크게 키워드가 전쟁, 세뇌, 노역의 키워드가 있는데, 지금 나온 키워드 두 개 모두 세뇌랑 관련된 키워드라서 이상이 없어요. 자, 3번 공업자원의 확보를 위하여 남면 북양 정책을 시행했다. 남면 북양 정책이 언급되려면 1930년대 초반이거든요. 뭐 32년, 34년 이쯤이라 봐야 되는데, 조금 그래도 얘기한다면 산미증식 계획이 사실상 종결되는 34년 정도? 이쯤으로 보는 게 제일 적절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건 민족 말살이랑 관련이 없어요. 민족 말살이란 거는 말 그대로 진짜 전쟁을 위해서 뭐 끌고 가던가, 아니 이런 식으로 일본인처럼 세뇌시키던가, 아니면 노동력 끌고 가거나 이런 건데, 이거는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자원을 확보하고 싶은 거고, 중일전쟁 이후에 시행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연도만 알았으면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자, 4번 한국시민의식을 강화하고자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칭하였다. 맞죠? 이것도 41년에. 그러니까 37년 이후 키워드로서 나머지는 다 그때 시행한 거 이상 없고 3번만 30년대 초반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자, 이어 13번. 밑줄 친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는 일단 잘 보면은 여기 루즈벨트.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 자체. 그리고 루즈랑 그 1882년에 맺은 조약인데 거중 조정 조항에 따랐다. 82년 맺은 조약은 뭐 조통상의 푸른 무역 장정, 뭐 재물포 조약, 뭐 그런 거 여러 가지 있지만 거중 조정 조항이 들어간 거는 미국과 맺은 조미수 통상 조약밖에 없습니다. 거중 조정이란 거는 말 그대로 만약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싸우고 있으면 미국 형아가 와가지고 아 싸우지마 야 우리 조선 외교협회 잘 챙겨 하는 게 거중 조정 조항인데 그거는 미국이랑밖에 안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과 관련된 걸 찾으면 1번 영사재판권이 인정되었다. 맞아요. 영사재판권, 치해법권 문제 제시된 그런 조약에서 그 규정된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의 그런 근거로서 1번은 이상 없고요. 2번 이모곤란의 계기로 체결되었다. 말도 안 돼요. 이 조미수호 통상 조약이 이모곤란보다 이전에 다 발생했고요. 이걸로 계기로 체결한 거는 조미수호가 아니라 조청상민 뭐 수륙, 무역, 장정이라던가 아니면 그 재물포 조약 이게 그거지. 이모곤란이랑 미국은 1%도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최애국 내용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맞아요. 이 문제 제시된 조약에 포함된 내용이고. 자, 4번. 조선 책략이 영향을 받았다. 맞아요. 이 조선 책략 그 김홍집이 그 가져온 황준원이 이 조선 책략에 의해 가지고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해 가지고 일본, 청나라,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미국과의 수교에 영향을 주었죠. 그래서 정답은 가장 안 어울리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14번. 고려시대 향리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은 모두 고르라 했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말하면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박스형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잘 보면은 이게 다 맞을 거라는 생각을 좀 못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기출에 다 있긴 있었어요. 일단 무엇보다 이것도 옛날 기출에 있었더라고요. 국가직 기출에. 그래서 리을 선지도 일단 옛날 국가직을 풀어봤다면 명확하게 있던 선지고 나머지 내용도 조금 단어를 비틀긴 했지만 교재에 충실하게 공부했으면 이거는 모른다는 소리를 하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어도 좀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문제가 그렇게까지 못 풀만한 문제 아니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교재를 잘 공부했냐 그거를 관점을 가져가셨어야 돼요. 그럼 또 설명드리면 일단 1번 기억. 부호장 이하의 향리는 사신관의 감독을 받았다는데 일단 이 사신관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거든요. 사신관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호장 이하의 그런 향리를 임명할 수 있는 일종의 인사권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리를 임명할 수 있을 정도 인사권이 있을 정도면 그런 자기가 뽑은 임무를 감독할 정도의 권리 정도는 사신관에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사권이란 키워드를 알았으면은 임명했으면 뭐 지가 뽑은이는데 뭐 지가 관리도 못하겠냐? 그렇게 생각했을 때 기억은 당연히 틀릴 수가 없고요. 니은 상층 향리는 과거로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맞아요. 이것도 명확하게 국가직 한 2013인가 2014년 기출에 있었거든요. 상층 향리는 그래도 향리 중에서도 권력이 높아가지고 이 향리들은 문과 시험을 본 이력이 있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얘기고. 자, 디귿 일부 향리의 자제들은 기인으로 선발되어 개경으로 보내졌다. 맞아요. 당시 향리들은 일종의 그 지방에서 약간 좀 실권을 가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조금 견제를 하기 위해 가지고 개경 보내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걸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향리라는 거는 그 향리 자체를 향리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초반에는 아니었지만 원래 그 고려시대에는 초반에 그 집권자가 호족이었잖아요. 근데 이 호족이 나중에 가서는 한 성종 시기? 그러니까 이때쯤부터 이제 좀 지방 제도가 정비되기 시작하니까 이 호족들이 나중에 그 향리, 그러니까 좀 이런 거에 편입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기인 제도를 원래 받았던 게 그 호족들인데 이 호족들이 나중에 향리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 일부 향리 자제들이 기인 제도를 그럼 영향을 받았다.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족이 나중에 좀 향리처럼 이렇게 좀 체제가 자연스럽게 편이 되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못했으면 이건 헷갈리시면 했는데 아무튼간에 맞는 내용이고. 리얼 속효의 행정실무는 향리가 담당하였다. 맞아요. 이것도 결론부터 얘기하면. 왜냐하면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연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훨씬 많아가지고 그 속현에서 실질적인 권리 담당하는 거는 지방관이 아니라 향기형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맞냐 이렇게 고민할 수 있었지만 솔직히 일단 리을 선지도 명확하게 옛날 기출에서 나왔던 선지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 알았으면 이거 잘라야 되고, 기역이 조금 헷갈릴만 했지만 그 사신관이 부호장 이하의 향리를 임명한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것도 그렇게 어렵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서 15번 밑줄친 농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얘기했는데, 일단 뭐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일단 이거야 되거든요. 여기 두 땅의 힘으로 하나의 모를 서로 기르고 뭐 옛 흙을 떠나 새 흙을 와서 고갱이에 씻어 더러운 것을 제거한다. 그러니까 논에는 물을 끌어온다. 그러니까 논에는 물을 끌어들이는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는데, 아니 물이랑 관련돼서 뭔가 그런 농법을 발전시키는 게 뭐겠어요. 저수지 이런 거 언급되려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내기법이에요. 물을 끌어들인다. 물을 그렇게 오지게 강조하는 건 모내기법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료를 파악하는 거 어렵지 않은데, 선지를 조금 헷갈리신 분들은 헷갈릴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살펴보면은 1번 아니 기억 세종대 편찬된 농사직설에도 등장한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거 맞습니다. 왜냐면 모내기법 자체가 조선 후기에 유행을 한 거지, 초기에도 남부지방, 그러니까 일부 남부지방에서는 하기는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급화가 못한 거지, 옛날부터, 그러니까 조선 초기쯤에도 농사직설이 아니라 그 모내기법을 쓴 곳은 있기 때문에 농사직설에서 그 농민들 경험을 반영해서 만든 교재에서 이 모내기법을 안 다뤘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될 수밖에 없고요. 자, 니은 고랑에 작물을 심도록 하였다. 이거는 농법을 알았으면은 어렵다면 안 되죠. 이거는 애초에 여기 내용에 안 맞고, 고랑에 작물을 심는 거는 모내기법이 아니라 견종법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 디귿 경국대전의 수령칠사 항목에도 강조되었다는데, 수령칠사에 농업이랑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수령칠사에 있는 거는 농업을 발전시키라는 그런 역할만 제시했지, 그거를 모내기법 갖다가 하세요라는 말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발전시키세요 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거를 모내기법을 발전시키세요 그런 맥락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가지고 기역 리을이 맞는데, 직파법보다 풀 뽑는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 맞아요. 이거 벼 옮기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노동력이 절감되기 때문에 모내기법이 인기가 많았지만, 이 저수지가 꼭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수리시설의 확충 등을 이유로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물을 끌어들일 방법이 없어가지고 후기 이뤄졌던 걸 이해하면은 왜 모내기법이 좋을까라는 흐름만 이해했을 때 노동력 절약 연결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정답은 기역 리을인 2번이 맞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밑줄친 헌법이 시행 중인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그걸 물어봤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딱 이거 알았으면 되죠. 뭐 한 사람의 집권자가 긴급조치라는 형식적인 법 절차와 권력 남용으로 양보할 수 없는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억압했다. 사실 근데 이 헌법은 이 긴급조치라는 키워드 알았으면 딱 하나 나와야 돼요. 7차 개헌. 7차 개헌 이후. 그러니까 7차 개헌 이후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유신헌법이죠. 이 긴급조치라는 말이 언급되는 거는 7차 개헌 이후에 유신헌법 외에는 절대 등장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72년 이후라는 것만 알았으면 되거든요. 정확하게 1972년부터 79년 사이지만요. 아무튼 1번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났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박정희 정부 시기에는 그 YH 여공농성 이후에 신민당의 김영삼을 제명했던 것을 이유로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해가지고 이걸 통해가지고 유신 정권이 붕괴되는 원인을 촉발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했다. 그것만 알면은 쉬웠는데, 자 2번 국민교육헌장을 선포하였다. 일단 이거는 68년이라 안 맞아요. 자 3번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이것도 똑같이 72년인데 그럼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지만,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그런 통일 업적 같은 거를 수행하겠다는 명분에서 그 통일 주체 국민회의도 만들고 그거랑 관련해서 우리가 좀 법도 새로 바꾸자는 명목하에서 만든 게 유신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이 법을 개정한 거기 때문에 시기적 흐름에서 안 맞고, 자 4번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6.3 시위가 있었다는데 이거 64년이거든요. 제가 한능검에서도 박정희 정부는 60년대랑
70년대 명확하게 구별한다고 했었는데, 일단 60년대 키워드는 당연히 답이 될 리가 없고요. 일단 이게 있더라도 이거를 계기로 유신헌법을 만들었다는 스토리텔링만 알았다면은 3번도 될 수가 없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만 공부했으면 크게 어렵다고 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어서 17번. 미추홀 회의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는데, 생각보다 좀 의아했던 게 이 문제를 의외로 많이 틀리신 분들이 있다길래 좀 설명드리면, 일단은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을 되냐면, 자, 2천만 민중의 공정한 뜻에 바탕을 둔다는데, 일단 2천만이라는 그런 키워드가 언급되는 시기는 대체로 개항기랑 일제감정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5천만 국민이지만 약간 이런 2천만 국민이 나오는 건 개항기랑 일제감정기랑 거기다 두고서, 자, 두 번째, 국민의 완전 통일과 광복 대업의 근본 방침을 수립하고 본 대표 등은 국민이 위탁한 사명을 받들여 국민적 대다기에 힘쓰며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성 확립해서 통일적 기관 아래 대업 완성한다는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이 통일적 기관이란 거는 대한민국 임정이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독립운동이 나아갈 방향성을 논의하는 회의는 바로 국민대표회의예요. 그래가지고 국민대표회의인 1923년에 이 회의가 있었던 사실, 그러니까 이 회의에서 있었던 사실인 1923년의 키워드를 찾는 게 포인트였는데, 다들 문제를 조금 엉뚱하게 푸신 게,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상정되었다. 대한민국 건국강령이 언급되려면 41년 11월이에요. 너무 뒤에요. 2번, 박은식이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이거는 25년이에요. 자, 3번, 민족유일당 차원에서 조선혁명당이 참가하였다. 민족유일당 운동 관련된 거는 1935년에 뭐 조선혁명당 의열단 여러가지 정당이라던가 단체가 참교해가지고 그 민족유일당 운동의 그런 일환으로서 민족혁명당 이걸 만든 걸 얘기하는 건데, 자, 잘 보면은 국민대표 회의는 23년인데 41년, 25년, 35년이라 나머지는 시기가 다 이후이기 때문에 회의에서 있어서 사실로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 자, 4번, 임시정부 대체할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는데, 새로운 조직을 만들자는 거는 일종의 창조파예요. 창조파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신채호 선생님 있죠. 그리고 뭐 이거랑 대립한 거로서 그 개조파가 있죠. 개조파 같은 경우는 뭐 안창호 선생님 있죠. 그래가지고 이 맥락에서는 그냥 국민대표 회의라고 알았으면 뭐 창조파랑 개조파의 대립이 있었다, 그리고 뭐 현상유지파인 김구 선생님이 있었다, 그것만 알았으면 이 문제는 4번을 그냥 찍었어야 되는데, 이 국민대표 회의 이후에 좀 이제 그 임시정부 개편하자는 결과물로서 임시 대통령 선출했다는 이거를 고르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푸시면 안 돼요. 이 회의에서 있던 사실은 명확하게 창조파가 언급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의도에 정확하게 충실하게 풀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다음 법령에 따라 시행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 안 어려워요. 자, 토지 조사 및 측량의 법령에 따르고 토지 소유자는 뭐 조선 총독의 정한 기간 내 이것 등을 뭐 신고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사료는 이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딱히 더 설명드릴 것도 없는 게, 토지를 오지게 조사한다는 내용 나오면 1910년부터 1918년까지 시행된 토지 조사 사업이죠. 물론 이거를 1920년부터 시행한 토지 조사령이 시행된 이 이후로 보는 것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910년에 토지 조사국이 만들어지긴 해가지고 저는 좀 1910년부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토지조사 사업과 관련된 거 설명드리면, 1번, 농산공부를 주무기관 하였다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토지조사 사업 담당한 거는 토지조사국이기 때문에 이게 안 맞고, 자, 2번, 역둔토, 궁장토를 총독부 소유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역둔토라던가 궁장토 같은 경우에는 뭐 왕실이라던가 일종의 뭐 국가기관? 이런 것과 관련된 토지인데, 당연히 토지조사 사업하면서 이거 다 뺏어버렸겠죠. 이제 우리나라 손에 그 일제가 우리나라 뺏겼는데 그런 거 안 뺏겼어요? 당연히 뺏어버리지. 그래가지고 2번은 자연스럽고, 자, 3번, 토지 약탈을 위해 동양척시 주식회사를 설립했다는데, 동양척시 주식회사는 일제감정기 이전에 세워진 거라 당연히 말도 안 되고,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이 동양척시 주식회사에 토지들을 꿀꺽 넘겼지만, 어쨌든 간에 이걸 위해서 동양척시 주식회사를 세운 건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자, 4번, 춘궁퇴치, 농가 부채 근절을 목표 내세웠다는데, 이건 뭐냐면 농촌진흥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농촌진흥운동은 뭐 공부하셨으면 다 알겠지만 1930년대 키워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기가
너무 뒤기 때문에 당연히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어 19번. 계양기 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생각보다 많이 틀렸다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사실 여러분들이 개념을 꼼꼼하게 안 공부해서 틀린 거지, 이 문제는 어렵다고 못하겠거든요. 1번. 계양장에서 조선인 객주가 중개 활동을 하였다. 맞아요. 이 계양기 시기에는 이 객주란 건 일종의 여관인데, 이 여관은 애초에 옛날부터 좀 있었지만 이 시기쯤이면 더 무역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객주가 그런 뭔가 활동 같은 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죠. 맞는 내용이고. 자, 2번. 조총 무역 장정으로 청국에서의 수입액이 일본을 앞질렀다는데, 이거를 헷갈렸던 분들이 많은데 저는 솔직히 이해를 하나도 못했던 게, 일단 이게 뭔 내용이냐면 조청 상림 수입 무역 장정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내지 통상권을 통해 가지고 뭐 한성이라던가 양화진의 청나라 상인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 가지고 청나라 상인들이 유입은 됐어요. 그러니까 상인들이 유입은 됐는데, 대충 그래프를 친다 치면은 청나라랑 이게 일본이 있다면은 이게 표시하면 헷갈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표시하냐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가령 청나라는 이렇게 그리고 일본은 조금 이런 식으로 표시한다면, 일본이랑 국가는 이게 그래프가 있을 때 일본은 계속 쭉쭉쭉쭉 이게 고공행지에 달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런 식으로 계속 높았었는데, 청나라의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좀 낮다가 이 조청상민 수렵 무역 당정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일본이랑 비슷하게 맞먹기는 맞먹었지만, 이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뚝, 그러니까 일본은 역전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청나라 무역량 낮았다가 이 조청삼이 수렵 무역 장정 이점을 계기로 쭉 오르긴 했어도, 이게 역전돼서 이게 그래프를 삑 늘어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무조건 일본이 더 많이 먹었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만 꼼꼼히 공부했으면 무조건 일본이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경제적 침탈을 많이 했구나, 그거를 아시는 게 제일 중요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역전할 정도로 청나라가 입지가 세졌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일본 상인은 면제품을 팔고 쇠가죽, 쌀, 콩 등을 구입했다는데, 맞아요. 일본은 당시에 영국산 면제품을 팔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일종의 그런 곡식 같은 거를 많이 사갔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내용이고. 자, 4번. 조을 통상 장정의 개정으로 곡물 수출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맞아요. 이 조을 통상 장정에서는 방공령을 규정했기 때문에 이거는 다 맞는 내용이라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번 마지막 문제인 20번 문제.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얘기했는데, 이 문제도 솔직히 사료를 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그렇게 어렵도 안 느꼈거든요. 왜냐면 일단 군역에 뽑힌 장정들에게 군포를 거두었는데, 그 패단이 많아서 백성들이 뼈를 깎는 원한을 가졌는데, 사족들은 한평생 한가하게 놀면서 신역이 없었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서 나온 이 사족이란 건 쉽게 말하면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의 이렇게 일종의 유력층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사족이란 건 일종의, 여선 더 쉽게 표현하면 양반인데, 이 인물이 나타나가지고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 한 사람마다 세납전을 이민식 발치기 하니 이를 동포전이라 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귀천이 동일하게 장정마다 돈을 낸다는 거를 다른 말로 표현해드리면, 양반이던 간에 뭐 평민이던 간에 동일하게 아까 언급한 이 군포를 부과했다는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 동포전이랑 키워드를 알았으면 그걸 알 수 있었지만, 만약 그걸 몰랐다면은 이 사료의 맥락 보고서 양반이랑 평민에게 모두 똑같이 군포를 부과한 호포제를 시행했다는 것을 눈치채는 게 중요했어요. 근데 이것도 아마 사료로 몇 번 나온 적은 있어가지고 완전 모를만한 키워드는 아니었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었지만, 아무튼 간에 이 홍선대원군이 호포제를 시행했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였어요. 1번. 만동묘 건립을 주도하였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죠. 이 문제 제시된 인물은 만동묘를 건립하는 걸 주도한 게 아니라 거의 폐지, 철폐를 주장했죠. 뭐 만동묘 건립을 주도했다면은 옛날 뭐 송시열 같은 인물들,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명나라를 신봉하는 그런 인물들이 했겠죠. 그러니까 안 맞고. 2번. 궁극기무처 총재를 역임하였다. 궁극기무처 총재를 역임한 거는 김홍집이기 때문에 안 맞고. 자, 3번. 통리기 무화문을 폐지하고 오군영을 부활하였다. 이게 조금 낯설 수는 있는 선지인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맞아요. 왜냐하면 이 흥선대원군이라는 인물은 어땠냐면은 이모군란 시기에 임시로 재집권했어요. 재집권해가지고 당시에 구식 군인들의 편에서 그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려면은, 이 구식 군인들은 기존에 그런 오군영에서 뭐 이영 이런 식으로 좀 개편되면서 예전에
군대인데 당시에 그 별기군과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들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그런 당시의 별기군처럼 개화 정책과 관련된 걸로 선출된 얘네들 깨기 위해서 이 개화 정책 관련된 이 통리기무함원을 없애버리고 구식군인들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그 구식군인과 관련된 이 오군영에 힘을 실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구식군인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이 정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번이 맞는 내용이에요. 물론 이 흥선대원군 나중에 청나라에 납치돼가지고 이것도 금방 깨져버리긴 하지만요. 아무튼 간에 3번 맞아요. 자, 4번 탕평정치를 정리한 뭐 만기호라는 편찬했다는데 솔직히 뭐 서영보라던가 아니 뭐 심상규 이런 인물도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 만기요람이 편찬된 게 순조식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건 답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럼 이것으로 국가직 해설을 마치고 앞으로 만약 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이 해설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또 설명드린 접근법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이후 시험 잘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